네, 이번 순서는 트렌드의 중심 IT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뉴스잇의 정우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2016년 됐습니다. 네. 예, IT 업계에서도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쏟아졌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소식 어떤 건가요? IT 기술들이 생활에 밀접한 게 적용된 소식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서울시가 그 북촌 한옥마을에 IoT 기반 사물 인터넷을 기반한 119 신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서울시는 그 민간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들과 협업하여 게스트하우스와 음식점, 금융기관 등 8곳에 IoT를 활용한 119 문자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119 신고와 밀접한 걸 보니까 안전 관련 부분들이 좀 강화됐다. 이렇게 네네.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 일단 기자님, 이 IoT에 관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사물 인터넷이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거든요. IoT는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그걸 줄여서 IoT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그 사물의 인터넷을 연결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한옥마을에 IoT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좀 살펴를 보면 비콘이 설치된 한옥마을의 그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화재 시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온도와 습도 그리고 그 산소 농도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자화 시켜서 119 상황실에 보낸다는 거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IoT를 통함으로 인해서 유용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아까 기자님 말씀하실 때 뭐 비콘이 설치된 뭐 이러셨거든요. 네네네. 비콘은 뭔가요? 비콘은 이제 또 근거리 통신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 비콘을 살펴보면 그 안에 센서도 들어있고요. 네. 그리고 근거리 통신을 하기 위한 그 통신 칩들이 들어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좀 블루투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그 비콘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정된 범위, 보통 한 50m 정도의 거리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서 메시지를 전송을 하거나 모바일 결제 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리 통신 기술인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 하면 그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사물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뭐 가령 그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에 그 비콘을 주게 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비콘을 통해서 그 미취학 아동의 그 위치를 실시간 추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신고 있는 신발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시계 이런 쪽에 많이 응용 분야가 무궁무진해서 가치가 좀 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IoT가 북촌에도 도입이 된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기자님 이런 네. 긴급 알림 문자 서비스 이런 것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던 건데 그렇죠. 서울시에서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는 온도와 연기 뭐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그런 부분들을 센서를 통해서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비콘을 이용하면 119에 바로 신고가 되는 거죠. 그 기존에는 뭐 알람을 주거나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필요가 없이 119 상황실에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119에서 훨씬 더 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매력이 있는 거고요. 네. 그 한옥마을에 그 119 시스템을 적용한 8곳들은 건물주에게는 평상시에도 그 IoT 인포들을 좀 전달을 받아서 온도와 먼지 등이 좀 농도가 높거나 이러면 별도의 건물주들한테 알람이 가게 되고요. 또 서울시는 이제 북촌 방문객 증가가 이제 함에 따라서 소음이라든가 불법 주차, 뭐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이 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도 IoT를 활용한다는 그런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가 최근에 IT 기술 또 IoT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들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IoT 기술 말고도 뭐 데이터를 분석한 상권 분석 서비스? 이건 어떤 건가요? 우리마을 가게. 네. 네. 서울시가 우리마을 가게라는 그런 빅데이터 기반 골목 상권 분석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네. 경기가 어려울수록 사실은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미리 창업하기 전에 이러한 서비스를 좀 경험을 해보시면 창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골목상권에 창업하고자 하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참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자님 신문에서나 방송에서나 많이 봤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치 자료였다. 이런 걸 봤는데 빅데이터가 뭔지에 대해서도 좀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단 아까 IoT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들이 많이 연결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로는 좀 약간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는 사실은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좀 필요하고요. 거기 그 원인은 이제 사물 인터넷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발생을 한 거고 전문가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사물 인터넷이 약 한 14조 달러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요즘 이 데이터가 돈이다. 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울시의 골목상권 분석 서비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그 발달되어 있는 상권 지역을 빼놓고요. 네. 서울시 전체에서 한 1,800곳 정도를 골목 상권이라고 부르고 그 지역들을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기본적으로 대형 유통업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큰 도로변이 아니고 왕복 4차선 이선의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곳들을 말하는데요. 네. 기업들이 있는 사무실 주변에 있는 상권을 분석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생활 밀접형 그 도소매 업체들, 뭐 외식업이라든가 서비스업, 뭐 도소매업 부분들 매출의 변화와 창업 이런 사례들을 쭉 모아서요.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네, 언뜻 듣기도 정말 유용한 정보라고 느껴지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는 데는 과연 어떠한 데이터들이 이용이 되는지 궁금해지네요. 일단 데이터들은 그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 데이터들이 좀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네. 창업자들의 그 업종에 따른 서울시의 인허가 자료, 뭐 개업 신고 및 폐업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점들의 폐업 추이를 알 수 있는 자료로 사용이 되었고요. 매출 추정을 위해서는 그 신용카드 회사들과 제휴를 해서 신용카드를 토대로 일어나는 매출 정보를 제공을 받고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추정치를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유동인구 같은 경우는 이통사랑 제휴를 해서 이통사에서 만든 유동인구 모델을 사왔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길에서 사람들이 이제 이동하면서 전화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휴대전화기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정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가 다 결합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요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데이터가 돈이고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소상공인들이 이거 비용을 얼마를 내고 이용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요. 네. 비용은 사실 따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실제로 이러한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하게 되면 유료로 돈을 많이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네, 맞아요. 실제로 서울시 측에서는 무료이며 앞으로도 무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 무료 모델인데 유료 컨설팅 업체에서 되게 유용한 정보들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유료로 다시 본인들이 따로 서울시 정보를 쓰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네, 무료라고 하고요. 또 사용 시 주의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북촌 한옥마을도 참 스마트해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의 생존율이 5년 이내 채 15%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참 유용한 서비스 이용해서 더 나은 상권, 더 나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호성 IT 전문 기자와 클릭잇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네. 서울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뭐 검색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정보가 또 워낙 많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거고 또 이런 게 정말 있는지도 좀 혼란스러울 때가 좀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또 부정확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저도 버스 노선 정보, 시간 이런 것들을 잘못 알아서 굉장히 고생한 경우가 있었어요. 좀 정확한 정보 어디서 그쵸.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앱을 이용을 하시면 그런 걱정을 조금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모바일 서울이라는 앱인데요. 네. 모바일 서울은 이제 서울 생활에서 꼭 필요한 뭐 교통정보, 버스나 지하철 등의 그리고 문화행사나 취업, 부동산 이런 서울시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진 앱이라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앱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저도 이거 알거든요. 그래요? 예, 모바일 서울 앱. 전 무엇보다 편의시설 찾는 게 주위에 근처에 가장 그쵸. 가까운 병원, 뭐 가까운 버스 정류장 네네네. 이런 거 필요해요, 편의시설 그런 거. 찾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좀 낯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 앱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함께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모바일 서울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소개한 영상이었는데요. 정말 다양한 정보를 손 안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자님, 이 부분은 정말 특별히 좋더라라고 장점으로 꼽을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은 다양한 수상 경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 모바일 웹 분야 뭐 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었고요. 네. 2010년도에는 대한민국 인터넷 대상 뭐 대통령상도 수상도 했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수상 경력이 있는 만큼 좀 앱이 좀 안정이 돼 있으니까 저희 사용하다 보면 막 튕기거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없었고요. 또 눈에 띄는 기능들은 이제 아무래도 버스,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이 좀 특화가 많이 되어 있어서 또 도로교통 상황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고, 그다음에 충전기 대여소 찾기 같은 경우들은 뭐 휴대폰 갑자기 충전해야 될 때 필요해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기능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사실 뭐 영주 씨처럼 대중교통 앱 따로 있고 편의시설 찾는 앱 따로 있고 그렇죠. 다 앱들이 다 따로따로 네, 있거든요. 네. 따로. 근데 이거만 모바일 서울 이 앱 하나만 있으면 네. 그게 다 다 되겠네요. 해결이 됩니다. 예. 네. 굳이 뭐 여기 필요 없습니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네. 그게 제일 장점일 네,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일부러 블로그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요. 이 앱 하나면 서울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장점 알아봤으니까 혹시 이 부분은 좀 단점이다. 네.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있습니다. 예, 일단 네. 세부 항목들이 60여 가지라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유저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앱이라면 사실은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공부를 해야 그 서울시 모바일 웹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오다 보니까 메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정 메뉴 접속 시 특히 이제 내용 중에 보면은 먹자골목 같은 경우 화면을 온전히 표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로딩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트워크를 좀 확장을 하든가 해서 모바일 페이지 로딩 시간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모바일 서울 앱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유용한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앱 중에서 정말 유용한 게 또 하나 있거든요. 네. 제가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네.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아, 이게 괜찮거든요. 네. 좋아요. 네. 네, 맞아요. 써보셨죠?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떠셨나요? 공감하고 있고요. 네. 이제 앱스토어에서 이제 TBS 앱 같은 경우들은 가장 큰 장점이 좀 실시간 교통 정보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시간 교통 정보가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할 때에도 그 실시간 교통 정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FM 라디오 방송도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부분도 있고, 또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EFM 같은 경우도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희가 영상으로 또 준비한 소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TBS 교통방송의 애플리케이션 보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수도권 정보특급 저희 다시 보기 쫙 한번 다시 할 때 그쵸. 자주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네. 일단 TBS 애플리케이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생활 정보가 손쉽게 쫙 정리가 네, 잘 돼 있다는 맞아요. 점이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생활 정보가 뭐 수도권 테마별 생활 정보도 있고 또 지역별 생활 정보도 또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좋은 것 같고요. 수도권에 뭐 사시는 분들이라면 다운받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네.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이제 TV 시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TV 기능으로 네. 가면 라디오가 계속 나와요. 그런 좀 단점이 있어서 그 TV의 볼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업데이트 하실 때 좀 네. 고쳐줬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이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담당하는 분은 잘 알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한번 네. 건의해서 꼭 이런 것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완해서 수정했으면 네. 좋겠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기자님도 앞으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